저는 일단 가정 환경이 안 좋았고 공부를 못했고 연애도 못했고 막 정말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인생 망한 김에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 본다든지 쇼폼을 한번 찍어서 올려 본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일명 얻어 걸리는 겁니다. 얻어 걸려야 돼요. 저도 얻어 걸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 코치님의 색깔인 하늘색 배경으로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늘 쇼츠나 아니면 틱톡, 인스타를 통해서 자주 뵙는데 이렇게 둘만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깐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랑 있는 곳에서 얼굴을 보다가 또 이 단둘이 딱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는 그런 느낌이고, 저희 인스타에서는 항상 이렇게 숏폼으로 보다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걸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그러면 가지고 더 친해지고 좋죠. 예, 그러니깐요. 그 코치님 보면서 항상 또 얘기를 나눠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드림 코치, 뭐 비전 코치 이런 거를 좀 모토로 삼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 중에서 좀 꼰대 같지 않고 쪼끔도 만들고 되게 네, 약간 그 밝고 쾌활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 코치, 드림 코치는 뭔가 그 꼰대같이 딱딱한 말 하면서 뭐 "부지런하게 살아라." 뭐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예. 네. 예. 그래서 코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드림 코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 이야기를 풀면 제가 한 1시간도 모자란데 짧게 하면 제가 어, 저는 일단 가정 환경이 안 좋았고 공부를 못했고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연애도 못했고 막 정말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인생 망한 김에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하나 딱 찾은 게 가수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 게 무대에 올라와서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제가 무대에서 상은 많이 받았는데 노래 잘 불러서 받은 게 아니라 웃겨서 받았더라고요. 그럼 웃길 수 있는 게 뭐지를 찾다가 그래서 뭐 개그맨도 도전하고 막 도전하다가 MC가 됐어요. 제가 MC를 한 14년 차거든요, 지금. MC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강사님들 소개해드렸는데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강의해보라 그래서 우연히 이제 강의를 한번 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도 잘 안 돼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MC 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강의는 더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강의하면서 화면 막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있어요. 막 바꾸면서 하니까 유튜브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강의를 훨씬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강사가 됐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책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제가 책을 12권 썼거든요.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요즘 책을 안 봐요. 유튜브만 봐요. 그럼 사람들에게 내 강의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2017년에. 근데 유튜브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보지? 쇼츠 보는구나. 그래서 쇼츠 봤어요. 다른 말로 제자리에 있을 때는 한 개밖에 안 보였는데 한 걸음 나가 보니까 점점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뭔가 나오면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공부도 잘 못하고 좀 어려운 환경이셨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그런 동기부여 강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어떻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근데 너무 좀 뻔하게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말이 너무 많아서요. 네. 그러면은 코치님은 정말 인생의 언제쯤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예요? 일단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완전 드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완전 박살이 납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는데, 할아버지도 술 많이 드시고, 아버지와 맨날 싸우고, 조용한 날이 없죠. 제가 개근을 했거든요.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보다 학교가 편했습니다. 집은 늘 싸우고,
늘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오히려 좋았죠. 그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엔 좀 많이 싫었어요. 싫었고, 그리고 대학교 갔는데 이제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낮다가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뭐 다 핑계 댔습니다. 아, 난 키가 작아서 연애를 못해, 못생겨서 연애를 못해, 그리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엄청 힘들었어요. 가수 도전할 때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 뭔가의 재미라는 이 꿈틀거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아까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약간 클리셰적인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로서 표현을 하면 강의의 대역폭은, 감정의 대역폭은 밑으로 많이 내려가든가 위로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예를 들어 김승호 회장님은 자기 힘들었을 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몇 조를 가지신 회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위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조 단위의 이야기를 못하니까 자기의 대역폭을, 힘들었던 대역폭을 아래로 깎아서 올리는 거죠. 음역대로 치면 하현우 같은 사람들은 저음에서 고음까지 다 되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아래로 가는 것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힘들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이야기를 대역폭을 크게 가져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 아버님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말보다는 좀 자존심을 깎는 말? 이런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약간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만한 아무 없다라는 속담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왜냐면 우리 형은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갔고요. 저는 칭찬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칭찬보다 너는 커서 뭐라도 될 거다. 그냥 열심히 하니까 뭐든 할 때. 그런 칭찬밖에 못 들어봤고, 정말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사실 공부라는 게 지금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늘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형이랑 아우가 좀 비교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주변에서 비교하진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재미를 좀 '다른 사람한테 재미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학창 시절부터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학창 시절 때는 막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약간의 은따? 왕따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은따도 있었고, 일명 교실에서 크게 이렇게 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약간 놀리기 좋은 아이,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누군가 함부로 하진 않았는데 약간 은근 놀리는 그런 친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대학을 가면서 남들한테 뭔가 좀 앞에 나서서 노래도 불러보고 개그도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기셨던 거예요? 네네. 고등학교 때 약간 그걸 느꼈어요. 느꼈다가 대학교 갔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여기서 과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과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앞에 전면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약간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군대 가서 막 장기자랑 같은 데 나가서 상도 타고, 이때부터 내가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구나, 무대 체질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점점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그래도 한 20년 동안 마음에 묻어 놓고만 살다가 그런 내 마음의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것 이거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시작하기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좀 막히잖아요.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맞아요. 저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그, 선생님이 장기자랑 대표를 뽑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친구들이 놀렸어요. 저 막 속닥거리면서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등 떠민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등 떠밀려가지고 수학여행 그 무대에 올라갔고,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무대 공포증도 있었고. 막 벌벌 떨면서 했는데, 그때 생각보다 잘했어요. 막 친구 옆에 비트박스 해주고, 막 랩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나는 느낌. 그때는, 이거 진짜 내 거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설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 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 본다든지 쇼폼을 한번 찍어서 올려 본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일명 얻어 걸리는 겁니다. 얻어 걸려야 돼요. 저도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럼 그러다가 이제 가수를 좀 하셨던 거예요? 가수를 했다기보다 가수에 도전을 했죠. 가수는 어떤 가수를 도전을 하신 거예요? 어, 잠시만요. 제가 어떤 가수는 아니고 뭐 제가 예전에 뭐 방송도 나가고 출연하고 뭐 이렇게 도전하고 오디션도 보고 이랬는데 아 제 입장에선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렇게 관종이고 유튜브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 남을 웃기는 재주라든가 노래 부르는 재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코치님이 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고 신기해요. 이건 2012년도에 백댄서 막 구해가지고 아 진짜 끼가 있으신 분이네요 진짜로. 영상도 막 기획해 가지고 다 이렇게 찍으신 거구나. 선택해 가셨어요. 이렇게 이건 제가 한풀이로 한 거고 네.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 마음속에 저런 거를 좀 찍고 싶다는 그 열정이 막 이렇게 꿈틀거렸나 봐요. 저건 한풀이로 한 거고 사실 그 열정을 도전을 못했어요. 하다가 막 뭐 포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질문 안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요?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어차피 후회한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한 행동이 오래 갈까? 안 한 행동이 오래 갈까? 안 한 행동이 오래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뭐 할 걸. 그때 그거 할 걸. 그거 했더라면, 그 여자한테 고백했더라면, 20대 때 그거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그때 제대로 한번 도전할 걸이라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짐을 다 싸서 서울에 가서 찜질방에서 한, 한 2주 정도 버티면서 거기 있는 오디션 다 보고요. 슈퍼스타 K2 8시간 기다렸다가 박스에 30초 들어갔다가 나오고 떨어지고 그때 이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가수에 도전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이제 여기가 진짜 말 그대로 끝이다. 그리고 가수에 대한 미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치님은 가수라든가 개그맨 같은 것도 도전을 해 보셨지만 지금도 인플루언서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곳에 가야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 줘야지만 어디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유명해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코치님 지금 하시는 대로 나 혼자 숏폼 기획하고 찍고 유명해져도 어떤 방송인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는 중인 거네요. 근데 사실 제가 되고 싶은 건 인플루언서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나이도 점점 들면서 책도 쓰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작은 역량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자. 물론 웃기는 일도 좋고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누군가에게 변화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여기서 춤추고 뭐 해도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이것보다 즉 유익하면서 유쾌했으면 좋겠어요. 유익하면서 유쾌. 즉 어, 강의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유익하면서 유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제 쇼폼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1분이라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웃긴다, 뭐 이런 것보다 제 에너지를 보여줘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좀 멋있는 꿈이네요. 저도 사람들한테 좀 좋은 영향력, 좋은 가치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 저는 좀 관종인 것 같아요. 관종
관종이지만 어떤 그런 탤런트가 엄청 많은 관종은 아니고 춤이나 노래를 잘하는 관종은 아니고 어쨌든 이 인터넷 세상에 SNS라든가 이런 게 또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하니깐 이거를 통해서 계속 저의 얼굴을 알리고 싶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코치님이 갖고 있는 그 남한테 주고 싶은 가치라든가 변화를 주고 싶은 거는 그런 인플루언서 종류 중에서도 가장 좀 귀중한 가치 중에 하나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 흥미, 재미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쪼끔이라도 일으킨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힘들죠. 힘들고 예.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왜 안 좋은 네가 댓글 악플이 네가 달려요?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네가 진짜로요? 뭔데 그런 이야기하냐? 네가 성공했냐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해도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라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관종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한참 그랬고 지금은 이제 관종이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김재동 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김재동 씨가 했던 말을 제가 똑같이 외워가지고 똑같이 써봤어요. 반응이 안 나와요. 근데 김재동 씨가 와서 그 자리에서, 물론 다른 자리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했는데, 와,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말의 힘이 있으려면 그 뒤에 이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엄청나구나. 다른 말로,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에 대한 뒷배경을 다 가졌을 때 이 말이 힘이 있지, 이 말만은 힘이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인플루언서라는 이런 제 뒷배경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 말에 영향력을 크게 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 0.1% 정도 바뀌지 않을까, 누군가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어요. 제 말에 더 큰 영향력을 위한 도구로서. 그래서 저 인플루언서가 더 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위에 정상에서 만날 것 같네요, 몇 년 안에. 네, 네. 그래야죠. 강사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 뭐 3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좀 '아 나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지. 내가 읽었던 책에 좋은 글귀들 이런 거 많이 알려 줘야지.' 하는데 잘 안 따라오면은 그게 좀 힘들 때도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들 강의 가면 한 300명, 500명이 바닥에 앉아 있어요. 강의 가면 5분이 지나면 애들이 갑자기 뒤로 훌러덩 다 누워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와, 제가 얘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해봤고 뭐 달래도 받고 선물도 주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강의가 일명 페이스를 잃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만 바꾼다라는 마음으로 한 명만 들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야기해봐야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요지라도 하나라도 있는 이 사람한테 집중하니까 강의가 재미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몇 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재밌어 하니까 이 파급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반응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은 청소년계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계에서 1등입니다. 제가. 와 정말로요? 네, 제가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 강의 다녀왔지만, 삼성전자에는 물론 임직원분들이 있었지만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지금까지 반응 제일 좋았다고. 음, 거기서도 인정받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물론 뭐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굳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2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중2의 귀에다가 무슨 말이라도 꽂아줬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코치님이랑은 좀 반대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근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안 나가서 겨우겨우 졸업을 했고 어, 대신에 친구들이랑은 교우 관계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뭐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쟤는 좀 학교를 잘 안 나오는 애네.' 예 나오면 같이 밥 먹고 재밌게 놀긴 하지만 그런 생활을 좀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어렵게 졸업했어요.
거의 뭐 왜 그냥 학교를 안 가서? 네. 졸업장을 못 받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진짜 겨우겨우 하루 이틀 차이로 채워 가지고 겨우 졸업한 케이스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 학교를 해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제가 청소년기 때 좀 지금으로 치면은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이라는 게 소아 우울증도 있고 청소년기 우울증도 있고 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아 저거는 어떤 의사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청소년기 우울증이라든가 무기력증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든가 그냥 집에 방 안에 처박혀 있다든가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말 안 듣는 걸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거일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거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일명 농땡이라 그러나? 아 네네. 네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농땡이라면은 그러니까 농땡이도 농땡인데 농땡이라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그러니까요. 엄청 어울린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안 간 거였어요. 말 그대로 우울증의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증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진단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음, 스트레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충분히 공부를 계속하면은 대학 진학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 정도였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나한테 뭐 제대로 알려주거나 뭐 코치님처럼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때 당시 상황은 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거를 뭐 심적인 거를 많이 케어를 해 주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뭐 나쁜 부모님인 건 아니었는데 그냥 부모님도 "너 왜 학교 안 가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대학도 그냥 입시를 안 갔어요. 대학 입시를 그냥 안 어, 하고 포기하고 그다음엔 이제 방황의 세월을 지냈죠. 음, 예. 뭐 이런저런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기도 하고 좀 어학연수를 가 보기도 하고 근데 어학연수를 가서도 학교를 다니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일단 매번 이렇게 학교 생활을 계속해서 간다는 게 보통 사람한테는 쉬운 일인데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죠. '왜 나는 남들이 이렇게 쉽게 하는 일을 못할까?' 뭐 호치민도 공부는 못했는데 개근했다고 말하듯이 공부는 못하는 애들도 학교는 다니잖아. 개근은 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기분 이렇게 나쁘지?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다고 하는 얘기가 농담이에요? 아니라 예. 아 그렇잖아요. 개근이라는 거는 어떤 성취도를 떠나 가지고 그냥 남들은 성실하게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뭐 학교에서 밥도 먹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일상인데 그게 학생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원래. '왜 난 이게 안 될까?' 그래서 음, 저는 그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의 어떤 자존심에 좀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는 그런 거는 그냥 너의 단점이니깐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하면은 너 인생이 굉장히 그거에 소모가 많이 될 거야. 너의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좀 개발을 해 봐." 이런 말을 좀 가까운 사람이 해 줬다면 아니면 제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누구 코치님을 만나서 들었다면 라이프 코치를 만나서 들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음, 음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는 것도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후에는 대학 진학은 아예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내가 등록금을 몇백만 원을 내더라도 분명히 이 학교를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음. 이게 보통 사람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왜냐면은 이해돼요. 어떤 저, 어떤 면에서요? 저 대학원 자퇴했습니다. 대학원도 돈 많이 내고 들어가셨을 텐데. 네, 딱 들어가서, 아, 이거 아니다. 이거 나 못 다니겠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바로 자퇴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로서는 사람들한테 "왜 대학을 안 가냐. 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했는데 "왜 대학을 안 가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냐." 이런 눈길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원하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아 지금이라도 가야 되나? 아 근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저한테 지금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어떤 교육 신봉론자고 그것도 고등교육에 본인이 혜택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거기서 유학 같은 것도 보내주고 그런 거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 안에 뭐 취직이나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있잖아요, 대학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보고도 뭐 "세범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결국 대학교에 가야지 그런 어떤 진짜 훌륭한 인맥들을 알게 되고 질봄님의 기회가 몇 배 더 넓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알아요. 저 그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코치님 만나는 것처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더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박사를 따야 된다. 강사로서 어느 인지도를 올라가려면 박사를 따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바로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거 맞다고. 그 말씀 맞는데 그거 말고 나는 해보니까 그게 너무 재미없어요, 일단. 왜 재미가 대학, 없었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어, 교수님이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스스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냥 계속 과제만 시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여기 왔지? 난 이 돈을 주고 더 큰 배움을 얻기를 원했는데 차라리 내가 인플루언서들 중에 이렇게 과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저는 더 큰 배움이었거든요. 실질적 배움. 그래서 하기보다 이걸 하자. 그리고 하기도 중요하지만 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가 더 큰 파워를 지금은 지니고 있다. 제가 박사로서 한마디와 인플루언서의 한마디는 다르다고 봐요. 네, 지금은 박사가 오히려 제가 박사로 이게 붙여놓을 수도 없잖아요. 박사 나왔습니다라고 붙여놓을 수는 없지만 인플루언서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아, 저 사람한테 뭔가를 물으면 어떤 대답을 얻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박사보다는 지금은 저는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굳이 아니라면 제가 만약 돌아가면 설렁설렁 다니고 졸업장만 받고 나올 겁니다. 아쉬운 점은 그 대학교 생활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학교 무슨 뭐 수강 신청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음,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내가 공감을 잘 못하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예 귀동냥만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별로 후회는 없고 저는 제 자식들한테도 제 자식이 만약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면은 대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스트레스 받으면 학교에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게 그 점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를 나왔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대학교를 안 나오고도 다른 방법도 무진장 많다. 그래서 그런 시야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대학교가 전부가 다가 아니다. 라는 그런 시야 같은 걸 저도 만약에 알려줄 거예요. 코치님이랑 저랑 인스타 릴스 뭐 유튜브도 하지만은 우리가 틱토커잖아요, 또 나름대로. 네. 그래서 틱톡에 보면 이 틱톡은 좀 생태계가 약간 달라서 정말 그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데 틱톡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갖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옛날 기성세대의 생각으로 힘든 거를 참고 했을 때 결과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걔네는 걔네가 좋아하는 거를 찍어서 올렸는데 유명해지고 인플루언서 되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기성세대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그 세대에 펼치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뭐 그냥 18살, 19살, 20살짜리 애들요. 그러면 코치님은 이 뭐 이렇게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갔을 때 코칭하러 갔을 때 걔네가 저는 인플루언서 될래요. 저 틱토커 될래요." 이러면은 "난 대학 안 가고 틱토커 될래요." 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하라 그러죠. 그냥 하라고 해요? 해봐라. 안 본다. 아무도 안 본다. 해봐라. 일단. 아시잖아요. 올리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기존에 그 무관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일단 해라. 말로만 하지 마라. 두 번째, 네가 만약에 20대가 넘어갔는데 수익이 창출된다. 이 틱톡으로. 틱톡으로 조회수로 창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를 들어온다든지 뭔가에 초청이 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걸로 했을 때 내가 자립이라고 죠 20대의 가장 화두는 자립입니다.
내가 자립할 수 있으면 틱톡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단 부정적인 행위 빼고 뭐 사회적으로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빼고 내가 틱톡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알바를 하든 무언가를 하든지 자립을 한다면 그 일은 계속해도 된다. 다른 말로 생계 위에 서야 된다. 제가 왜 가수를 포기했냐면 생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계를 할 수 있다면 틱톡이 됐든 뭐가 됐든 네가 하고 싶은 뭐든지 해라. 단 생계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생계를 해결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틱톡을 찍고 있죠. 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보라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해보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95%다. 제가 이 근처 제주도의 근처 초등학교에 유튜브 수업을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 뭐 가깝고 하니까 가서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를 하면은 자기가 유명해질 줄 알아 가지고 네.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해도 뭐 처음에 뷰 막 2뷰 막 이렇게 찍히는데 한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 봐라.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현실이긴 하니깐요. 저는 그래서 예. 일단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해서 진짜 조회수가 많이 나올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는 사람 있고, 물론 후자가 훨씬 많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유명해진다는 거 자체를 내 얼굴 까고 얼까라고 하잖아요. 얼까. 우리 둘 다 네. 얼까인데 얼까 해 가지고 유명해진다는 것 자체를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질적으로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일단 그렇게 전부는 아니고 그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 이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건 당연히 그렇죠.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어려운 일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더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운이고, 그러니까 대중의 선택을 받는 건 운이고, 내가 계속 하는 거는 나의 노력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위 5% 안에 든다. 매일 한 개씩 올리기가 저도 마음은 먹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한 140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쇼츠만. 근데 중간에 힘들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상호작용이 됐을 때 일명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치님 인스타나 틱톡 이런 거를 보면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중에 하나가 그 쇼폼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잘 기획해서 편집해서 올리시는데 거의 뭐 매일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원래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글 쓰는 게 목표여가지고, 그래서 매일 한 개씩 글을 써서 지금까지 블로그에 한 4천 개 정도 썼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해보니까, 진짜 이게 되는구나. 제가 뭐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제가 가능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4,052개를 썼습니다. 네, 그럼 4,052개를 썼다는 건 1일 1 포스팅 하신 거예요? 1일 1까지는 못했고요. 뭐 어떤 날은 두 개씩 쓰고 어떤 날은 한 개씩 쓰고 어떤 날은 좀 쉬었다가 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4천 개 정도를 썼습니다. 4천 개 쓰니까 이게 모여서 책이 되고 이걸로 통해서 강의가 들어왔고 내 꿈이 이루어졌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파워 블로거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2번으로서 노력을 10년 이상을 해버리니까 쌓이는 거죠. 축적의 법칙이죠. 쌓여가지고 이 쌓인 게 제 꿈을 그래도 막 엄청나게 불러왔다. 뭐 인플루언서가 됐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블로그가 지금 제가 원했던 모습을 가지고 왔던 하나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쓰면 되는구나. 즉,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고 제가 나중에 책을 보내드릴 텐데 제 책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이 말을 저는 믿거든요. 진짜. 진짜 저는 대단하네요. 진짜 평범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비범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으로 함으로 바꾼다라는 걸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계속하자. 쇼츠도 솔직히 초반에 조회 진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0개 올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쇼츠로서 10만 조회 터진 게 한 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즉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10만이 나왔고 하나 뭐 많이 나왔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있는 게 뭐 토탈로 했지만 한 10만 100만 조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와. 네, 영상 한 개가. 근데 그건 운이 좋았죠. 말 그대로 계속 했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제가 근데 막 그 운이라는 거는 운을 코치님이 만들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영상 하나 만든 사람한테 와서 무슨 알고리즘이 빵 터진 게 아니라 정말 그 코치님이 그 방향을 향해서 운을 직접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운이 온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라는 낚싯대를 던졌는데 낚싯대 100개 던져도 물고기가 안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10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어가 하나 물린 거죠. 운이 좋았습니다. 운도 좋았고 물론 노력했다도 있지만 플러스 운에 이것도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으니까 100만 조회가 한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에 쇼폼 하면은 쇼폼에 좀 힘을 많이 느끼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 게리 비라는 해외에 아주 유명한 그 미디어 그룹을 운영하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SNS 마케팅 전문가라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리 비가 "쇼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유튜브 쇼츠, 틱톡 뭐 이런 거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본인의 강연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도 '아 저 사람 말이 세계 1 위가 하는 말인데 뭐 당연히 좀 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영상 콘텐츠를 글 콘텐츠보다 더 좋아하는 편이어 가지고 정말로 그거를 한 달 동안 실행을 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틱톡이라든가 인스타 릴스 쇼츠 이런 데 최소 세 플랫폼 저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 릴스까지 올리기는 해요. 어쨌든 그 빅3 플랫폼에다가 올렸더니 뭐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도 총 조회수 20만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20만 이라는 숫자가 적으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거를 만드는 데 쓴 어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닿은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 인구가 맞아요. 50 몇만이거든요. 50 몇만 네. 명이 사는 제주도의 3분의 1 한 정도 되는 사람한테 제 얼굴이 전광판에서 비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누군가 제가 지나가면서 제 살고 얼굴 있는 보고. 영주에는 10만 명인데 두 번 알리신 거예요? 10만 명인 게? 영주 인구가 한 달에 두 번씩 제 얼굴을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엄청난 그래서 숫자죠.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숏폼의 힘이 엄청나구나. 왜냐면 제가 블로그 글을 썼다면 20만 명한테 닿지는 못해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 글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블로그 글은 나를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마지막 결제 직전의 단계에서 보는 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퍼널에서 중요한 단계를 하긴 하지만 이 숏폼이라는 게 얼마나 그 게리 비의 말처럼 완전 사기템인지 한마디로 이걸 좀 네, 느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코치님 저보다 좀 더 일찍 이 시작하신 네. 선배님이잖아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제 블로그 책도 썼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책도 썼는데, 성과가 그나마 이제 났던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났는데, 이 성과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릴스는 훨씬 많이 났어요.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멜빵바지 아까 보셨죠? 그거 촬영하고 편집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와서 뒤에 쭉 깔아놓고 그렇게 노력했고 싸이가 나왔고 싸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형 가수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11만이 나왔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 하나가 11만이 나왔다는 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영상 하나, 1분짜리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일으켰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 돈도 안 들었어요. 그 영상 찍을 때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 알바비하고 돈 줬던 걸 다 환산하면 제 노력까지 다 환산하면 한 3, 4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쇼폼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만들었고 업로드 했어요. 근데 이게 100만이 닿았어요. 그것도 나는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쇼폼이 치트키입니다. 사기템이에요.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존에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 조회수가 높아지는 게 유튜브였다면 팔로우가 없어도 좋은 영상이나 바이럴 되는 영상만 만들기만 하면 진짜 바이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쇼폼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가성비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쇼폼이 진짜 요즘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모든 플랫폼에서 쇼폼을 알고리즘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이어야지 이 노출량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뭐 10,000명이면 몇 명의 사람한테 보여준다. 뭐 1,000명이면 몇 명의 사람한테 보여준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틱톡에다가 틱톡 팔로워가 10명밖에 없는데 어떤 영상을 올렸는데 그 100만 조회수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숏폼으로는요. 인스타 릴스에서도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도달하는 수치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뭐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롱폼이나 미드폼 영상, 보통 미드폼이 1 분에서 30분, 롱폼은 뭐 30분 이상 긴 영상을 말한다면은 코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말하는 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깐 이렇게 인터뷰에서 롱폼을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강의를 하시면은 강의에 대한 미드폼, 롱폼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말을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그런데 30초 정도의 숏폼은 아무리 말을 잘 못해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편집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엑기스 부분만 뽑아서 정말 좀 잘 그럴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단점을 저도 NG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커버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미드폼이라든가 롱폼은 좀 각 잡고 보잖아요. 내가 네. 어디 차로 한 30분 가야 될 때 롱폼 영상을 틀어서 라디오처럼 듣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될 때 10 분짜리 영상을 틀어서 거기 있는 정보를 이제 '배워야지.' 하고 본다든가 그런데 사람들이 잠깐 시간이 날 때 숏폼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1 살부터 99 살까지 숏폼 본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잠깐 그냥 내가 뭐 한 1 분 뭐 아니면 한 3 분, 5 분, 10분 이렇게 잠깐 시간이 나면은 그 시간에 롱폼을 켜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네. 그 시간에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쇼폼이 도파민 분비에 안 좋아 가지고 사람 멍청하게 만드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뭐든지 안 좋게 쓰면 안 좋은 거거든요. SNS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거 소비만 하면은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숏폼의 그런 중독적인 면, 사람들한테 도달이 잘 되는 면을 이용해서 내가 원래 만들던 콘텐츠를 숏폼의 폼으로 만든다면 '정말 이것보다 효과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정말이죠. 이걸 만들어 봐야지 진짜 공감을 한다니깐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봐야지 공감한다가 아니라 만들고 도달률이 그만큼 딱 와보면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에서 개고생을 하면 더 잘합니다. 세범님이 이걸 확 와닿는 이유가 유튜브에 만들어 봤는데 안 되거든요.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템이라고 하지만 유튜브를 안 해본 사람이 이거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대역폭발을 했던 것처럼 망했던 사람이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래야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쇼폼이 눈앞에는 보이지만 딴 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기회인지 몰라요. 저는 딴 거 많이 망해봤으니까 아 이거 기회구나. 그렇게 저도 하는 거죠. 제 저도 제 유튜브 그 역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19 년도에 유튜브를 했을 때는 제가 뭐 그 제주살이, 낚시, 바다 수영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기들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았고 여기서 차 타고 한 10 분, 15 분만 가면 다 바다고 해수욕장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뭐 그렇게 이제 놀았죠. 그리고 이 콘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때 '유튜브를 해 볼까? 뭐 심심한데 유튜브를 해 볼까?' 이렇게 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제주도니까 낚시를 해 봐. 낚시는 원래 남자들이 많이 하는 취미고 제주도에서 너가 낚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남자들이 많은 취미다 보니까 일단 여자가 하면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아줌마 상태지만은 꾸미고 좀 약간 노출도 있고 있는 이런 거를 입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출에 그런 거부감이 없어요. 전 노출하는 옷 좋아하는데 이렇게 음, 입은 거는 저의 지금의 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뭐 노출하는 옷에 대해서 뭐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그때 영상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냥 라이브만 켜도 잘 나왔어요. 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깐 내가 진짜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는 좋아. 낚시도 음, 좋고 수영도 좋은데 맨날 하긴 싫어요. 이해됩니다. 예. 이거를 맨날 해도 내가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창현 코치님은 맨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쁘시잖아요. 네, 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즐겁거든요. 네, 그런데 맨날 날씨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땡볕이든 춥든 낚시를 가거나 야외 활동을 하는 건 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는 먹방이라든가 뭐 술방 라이브 이런 것도 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입이 짧아요. 그 먹방을 음, 하면은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좀 먹다가 그냥 분명히 한 10 분도 안 먹고 그만 먹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이 김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남동생도 같이 앉아 가지고 같이 먹고 그래서 남동생이 잘 먹어서. 근데 이것도 내가 맨날 맨날 하기에는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먹방 유튜버들은 그 먹는 걸 원래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다들 인터뷰를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것도 소통은 좋은데 사람들이랑 온라인 통해서 소통하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지속하기는 어려운 콘텐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그다음에 애도 낳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유튜브를 접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이 정보성 콘텐츠를 올리니까 정보성 콘텐츠도 유튜브에서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가 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올리더라도 좋은 동기부여라고 해서 올리더라도 이게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청 어렵죠. 안 되죠. 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숏폼으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숏폼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 정보 얻으려고 보는 거 아니다." 대부분 그렇긴 해요. 대부분 춤추거나 재밌거나 고양이, 강아지, 아기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많이 나오긴 해요. 뭐 아니면 섹시한 여자가 나오거나 그런 게 맞아, 나오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성 콘텐츠에 니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정보성을 보는 사람들이 숏폼도 봐요. 맞아, 맞아. 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근데 각 잡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원래 정보성 콘텐츠에 관심 있던 사람은 이거 자기 계발 콘텐츠, 정보성 콘텐츠 이것도 좋아요, 저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면 네. 갑자기 떠오르는 팁인데, 네. 어,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정보성을 할 때 위에 제목을 넣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질범님 그 올려주셨잖아요. 3분의 2 1지점에는 이걸 넣고 뭐 네네네네네.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적당히 나와요. 네네네. 왜 적당히 나오냐면 정보성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은 딱 보자마자 봐줘요. 네.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조회수의 한계가 조금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특히 틱톡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나 하여튼 10대, 20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얘들은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스킵입니다. 창현 코치님은 그럼 틱톡에서 시청자들이 보통 몇 살이에요? 어, 물론 이 콘텐츠에 따라서 연령층이 약간은 다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40대가 많은 콘텐츠가 많아요. 3, 40대가 많고 근데 이제 10대, 20대를 잡아야지 여기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조회수를 내가 올리고 싶다면 그 늙은님이 하신 그 방법이 맞고요. 틱톡에서 만약에 겨냥을 한다면 그 방법보다 그게 없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정보성이다라는 인식이 안 되면 더 오래 봐요. 어린아이들일수록. 근데 정보성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도 맞고 아닌 것도 맞는데 인스타그램은 반대로 그렇게 하셔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성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틱톡보다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절충안이 뭐냐면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초반에
뭐 이렇게 정보성이 나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스토리를 먼저 녹여요. 먼저 녹인 다음에 정보를 뒤에다가 은근슬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확실히 올라가요. 특히 틱톡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면 틱톡, 인스타그램도 물론 조회수 높은 건 있지만 정보성을 제목 적어줬을 때 더 높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 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게리비라는 SNS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팩이라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PAC가 팩이거든요. 네, 플랫폼 PAC. 네, PAC. 한번 네, 적으시려고요? 네네. 네. 제가 적을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PAC 네, 이게 플랫폼 앤 컬처라고 해요. 네, 네, 플랫폼 앤 컬처인데 그래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틱톡이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은 다른 컬처를 맞아요, 갖고 맞아요. 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기성세대보다 이 SNS 네이티브 세대들이 이걸 잘하는 이유가 걔네는 플랫폼 앤 컬처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기성세대들은 그런 것보다는 영상을 얼마나 화려하게 찍을지, 자막을 얼마나 깔끔하게 넣을지 이런 부수적인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컬처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틱톡은 틱톡만의 방법이 있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영상을 세 가지로 편집해서 올리기에는 맞아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쪼끔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더 커지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틱톡에 아주 특화된 편집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인스타그램 특화 편집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쇼츠는 쪼끔 더 겹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세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다 먹힐 수 있는 포맷을 그냥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포맷을 갖고 가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그 낚시 콘텐츠를 이거를 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코치님 같은 경우는 지속성에 있어서 저보다 이 인내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쪼끔 힘들더라도 더 지속하는 능력이 더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개근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아니요, 새로 잠깐만요. 집이 안 좋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건 뺍시다. 그래요? 집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그 네. 뒤에 사실 길렀어요. 네. 저는 이 지속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중요합니다. 인터뷰 콘텐츠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인터뷰는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어요. 드림 코치 이창현 님이랑도 오늘 인터뷰를 했지만 한 달 후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 네, 있으셨는지 그다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내셨는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원 소스 멀티 유즈로 숏폼을 만드는 전략이 저는 초보자들일수록 그리고 재능이 아주 특출나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일수록 그 전략을 쓰는 게 더 유효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실험해 본 결과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거긴 동의합니다. 뭐 아주 기획이 잘 된 콘텐츠 그리고 아주 기획이 잘 된 콘텐츠 그리고 정말 잘 뽑힌 영상 같은 것도 물론 이 히트를 치기에는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매번 찍기가 어렵고 그걸 찍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면 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 유즈로 대신에 아까 그 팩이라는 플랫폼 앤 컬처에 맞게 만드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자기 계발이다. 자기 계발 콘텐츠인데 팩을 적용시키면 숏폼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쇼폼이라는 게 지금 일단 플랫폼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 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컬처. 지금 컬처가 다 쇼폼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숏폼 이 두 가지, 컬처예요 지금. 네.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쇼폼을 향해서 일명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는데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인지는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알아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쇼폼 둘 다죠. 이전에 네 숏폼 이전에
미드폼의 전성시대, 한마디로 유튜브 전성시대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많은 100만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탄생이 됐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시도를 하는 사람도 적었잖아요. 네. 물론 이창현 코치님이나 저나 메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이거에 그냥 발을 담가서 몇 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엄청 어렵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블로그가 세대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난이도 가장 쉽거든요. 일기만 쓸 줄 알면 되니까.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콘텐츠 생산자가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파레토의 법칙에서 20%가 80%의 부를 소유하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파레토의 법칙처럼 결국은 생산자가 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 숏폼의 쓰나미가 지금 이미 왔어요. 이미 와서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이미 AI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숏폼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자기를 적응시킬지 아닐지는 쪼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아까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늘 느끼는 건 그냥 80대 20도 아니고, 하는 사람은 5%, 안 하는 사람은 95%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어떤 거냐에 따라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계속한다라는 걸, 아까 지속성 말씀하셨는데, 계속하는 사람은 5%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지속성에서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게리비가 말한 게리비가 제가 이제 요즘 광팬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AI에 관한 것은 빌 게이츠 말을 가장 신봉하고 그다음에 SNS 마케팅에 관한 것은 업계 1 위인 게리비의 말을 가장 신봉을 하는데 네, 게리비가 말하는 것은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콘텐츠 만드는 거는 숨 쉬는 것처럼 편안해야 된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평소에 가진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그것을 업로드하면 된다고. 다듬어 가지고 업로드하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찍는 것이 제 과거의 방식처럼 내키지 않는데도 낚싯대와 삼각대와 조명을 들고 어디 바닷가에 나가서 찍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내 지속성에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 방법은 쪼끔 피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방구석에서 이창현 코치님이랑 전화 통화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저한테 지속성에 더 좋다면 이 방식이 더 맞는 거고요. 음, 제가 중간에 잠깐 끊어서 그런데, 네. 게리, 뷰입니까? 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 게리는 GARY RY. G-A-R-Y. 네. 그다음에 그 VEE예요. V-E-E. 네네. 어떻게 해야 되지? 게리 바이너쳐. 네 네, 게리 바이너처. 네, 사투리 예. 나와서. 이분 알죠? 유명한 분이잖아요. 알죠. 저는 게리 비 도대체 누구지? 정말요? 네. 바이너쳐. 그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랑 달라서, 그분, 이 SNS 그 책 이름 뭐였더라? 물론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 하도 유명해서, 네, 아무튼 이분은 많이 봤죠. 네. 네네. 이거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제 뇌피셜이 아니라 그분의 그 오피셜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아주 이렇게 신뢰도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해야 돼. 지속성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 책, 근데 SNS뿐만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잠시만 한 번만 끊어도 됩니까? 제가 네네. 전화가 한 통 들어와가지고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전자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일시중지 네, 어디까지 했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쇼폼. 네, 쇼폼 쇼폼 찬양하고 이야기다 했죠. 있었어요. 예. 쇼폼 네, 맞아요. 찬양하고 지금 있었고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왔고, 네. 거기서 제가 또 공유를 해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 게리 비의 네. 얘기가 어 게리 비가 아니다 이거는. 또 알렉스 호르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올모즈 알죠? 네. 어떻게 이창현 코치님 유명한 분들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 알죠. 아, 정말요? 네. 저는 자꾸 그런 게 알고리즘으로 보여주잖아요. 뭐 그래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아 네, 계속 레이더를 저는 세우고 있으니까. 저는
어학연수 갔다 와 가지고 학교는 못 다녔는데 그래도 이렇게 얻게 된 게 영어를 그래도 말하고 듣고 이거에는 문제가 없어서 와, 부럽다.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책보다는 그 사람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게리비 이름이 달랐던 이유도 저는 그 게리비 채널명을 생각을 해 가지고 자꾸 예 음,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 알렉스 호르무즈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 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자가 부를 얻었는데 21 세기에는 관심을 가진 자가 부를 얻는다."는 거예요. 꽤 좋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네, 저도 원래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가장 밑에 노동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노동이 있고 그 위에 자본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 나중에 제가 그려서 한번 보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본이 있고 지금 세대에서는 자본 위에 미디어가 있대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코딩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 유튜브도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글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스타그램 이 한마디로 메가 플랫폼들의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코딩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주인들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알렉스 호르무즈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딩 기술은 자기가 가진 레벨에서는 이렇게 습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포기를 했대요. 네, 근데 미디어는 지금 모두가 핸드폰 안에 개인 방송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사람들한테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으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이 미디어를 통한 어떤 생산, 장악은 가능해진 시대인 거예요. 거기 도전해 가지고 실패하든가 뭐 성공하든가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든 아니면은 중도 포기하든 그거는 그 사람 인생이 달린 거지만 이 미디어를 어쨌든 개인이 그냥 접근이 엄청나게 쉽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쇼폼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게리 비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 먼 미래에 어떻게 대체될 거를 생각을 하든가 너무 과거에 너무 많은 향수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함정에 빠진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은 '아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는 진짜 낭만이 있었는데.'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몇 년 후면 어차피 AI로 대체될 건데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된대요. 현재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관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자기 거를 펼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미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래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인스타에서 어떤 라이프 코치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에 지금 네, 코치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카드 뉴스라든가 뭐 릴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태다. 그래서 게리 비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관심은 계속해서 움직인대요. 대중의 관심은 몇 달 전엔 인스타에 있다가도 몇 달 후엔 틱톡에 있을 수 있고 몇 달 후에는 틱톡이 없어지면서 다른 거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 관심이 가는 곳에 가서 내가 이거를 차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심이 가는 곳에. 근데 사람들이 틱톡에 대해 제가 틱톡 뭐 찬양론자는 아니지만 틱톡에 대해서 게리비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틱톡은 애들이나 하는 거다. 틱톡에선 정보성이 안 돼.'라는 생각에서 틱톡에서 열린 마음을 받아들인 거는 틱톡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틱톡도 이용을 하는데 이 같은 대중이 같은 이 어디언스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어 유저가, 우리 거를 봐줄 만한 어떤 타겟 시청자가 틱톡에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틱톡에서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적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곳이 됐든 그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쇼폼은 애들이나 보는 거다. 틱톡은 애들이나 보는 거다. 아니면 60 초짜리로 어떻게 정보 전달을 해. 이런 거는 구매로 이어질 수 없어.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되게 새로운 세상에 눈이 열렸어요. 아,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2년, 13년도에 페이스북이 그때 당시에는 왕자였어요. 그 왕자가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고 그 인스타그램에서 다시 유튜브로 옮겨가서 인스타그램이 한동안 죽었다가 다시 뭐 물론 유튜브는 왕자였지만 인스타그램이 재등장을 다시 했어요. 했는데 페이스북만 봐도 알죠? 페이스북만 봐도 벌써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확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인스타그램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대, 30대 여자들이나 하는 거다. 그때 그 이야기했고 유튜브도 보면 옛날에 애들이 뽀로로 보는 곳이다. 키즈 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다 바뀐 것처럼 관심이 늘 옮겨가고 저도 분명히 생각합니다. 틱톡 또한 애들이나 있는 곳이다. 춤이나 추는 곳이다라고 그 포지셔닝에서 아,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또 다른 생태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정확하게 잘하셨어요. 인스타그램은 2014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일명 우리 다른 분들의 말로 하면 고인물이에요. 유튜브도 고인물이에요. 근데 틱톡은 고인물이 아니라 좀 덜 고인물이에요.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에 정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틱톡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 정보 나간다고 안 한다 그럴까요? 그거는 차후적인 거고 지금 대세의 관심은 틱톡에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인 시선으로 봐야 돼요. 결국은 나도 인스타그램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누가 봐 사진 따위야. 뭐 어차피 예쁜 거 이런 거야 뭐 보다 말겠지 했는데 저도 틀렸다라는 거죠. 한번 틀려보니까 지금 틱톡이 다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왔는데 우리나라 추세가 덜 따라갔을 뿐이지 분명히 틱톡에도 한번 기회가 온다. 그리고 어차피 한 개 만들어서 세 군데 동시에 뿌리면 되기 때문에 고인물이든 새물이든 우리는 무조건 간다. 이게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게리비가 말하는 것도 페이스북 처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냐? 페이스북은 원래 그 대학교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돌려보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페이스북이 그냥 어린애들 친구 찾는 이런 거였다가 그다음 지금은 오히려 페이스북의 나이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젊은 맞아요. 애들은 거기서 지루함을 느끼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페이스북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대, 20대 여자애들 예쁜 카페 사진 올리고 여행 사진 올리고 그런 것이었다가 이제는 되게 다양한 콘텐츠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틱톡도 지금 그 춤추는 노래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바뀐다는 것이고 만약 요즘에 최근에 미국에서 틱톡이 중국 그거라고 해가 중국 정부가 틱톡에 대한 무슨 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틱톡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틱톡에 지금 미국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인데 틱톡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게 게리비 피셜이에요. 제 피셜이 아니라 틱톡이 없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리비 당신은 틱톡을 요즘에 추천을 해주는데 틱톡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면은 틱톡은 없어질 수 있어도 지금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없어질 수가 없고 그 관심은 결국 틱톡 대체 플랫폼으로 갈 것이다. 당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것이지 틱톡이 중국 거다 아니다. 애들 사용하는 거다 아니다. 이런 거에 본질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그 게리비 사실 책도 제대로 안 읽었고요. 영상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제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이창현 코치님이랑 저랑 게리비처럼 우리가 위대한 인플루언서는 아니더라도 게리비는 당연히 자기가 테스트해본 계정이 수백 개 이상 되겠죠. 자기가 관리해주는 브랜드의 계정들이. 우리는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계정에서 정말 몸으로 느꼈잖아요. 네. 그 관심이 어디로 사람들의 관심은 쓰나미처럼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이랑 이 틱톡의 힘, 그다음 숏폼의 힘, 이거를 여러 플랫폼에 같이 올리는 것의 힘, 이거를 우리는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진짜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하겠어요. 네, 하지만 5% 합니다. 5%.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저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되면 제가 최근에 쇼폼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그런 클라이언트를 맡게 될 때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가장 최선의 플랫폼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콘텐츠를 해 주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가, 그러면, 늘봄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늘봄님은 질봄입니다, 지금, 질봄. 질봄님, 네. 그, 이름 뭐냐, 영상 한 개 만들어서 올리면, 물론,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시잖아요. 네. 어떤 플랫폼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관심이 가장 많습니까? 틱톡이 가장 많아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놀라운 드립니다. 게요. 진짜 놀라운 게 저는 유튜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제가 달라지긴 했지만 구독자 10,000명이 있기 때문에 아마 0명에서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뭐 저가 주제가 바뀌었어도 봐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많진 않지만 뭐 2,000명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적어도 구독자나 팔로워한테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틱톡 0명에서 시작했어요. 0명에서 시작했고 지금 30일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20만 뷰가 나왔고 팔로워도 1,000명이 됐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좋아요, 저장, 댓글이 제일 많이 달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댓글 악플도 제일 많이 달리고 선플도 제일 많이 달리는 게 틱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제목을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지금 영향을 많이 보고 있는 게 틱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없앴어요. 왜? 해보니까 이거 단 거보다 안 단 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전 스토리를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전 마찬가지 틱톡이 조회수가 확실히 많이 나와요. 딴 거에 비해서. 그리고 댓글도 확실히 많이 달리고, 저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범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지 않을까.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쇼폼에 대한 뭐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강추한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간증이 아니라 그냥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간증이 아니라 실제니까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 얼굴을 조금 줄일게요. 보시면 얼마 전에 올렸던 게 그나마 이제 22만 5천이죠. 2만 제 5천 영상 도 예. 유튜브 영상 어떤 걸 올려도 2만이 넘어간 게 노래 부르는 거 빼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13만입니다. 3일 전, 4일 전에 올렸는 게 13만이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12만이에요. 이거 똑같이 유튜브에 올려봤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19만. 19만. 그리고 진짜 아까 잘 나오네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옆에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야, 이게 댓글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보세요. 원래 댓글에서 싸움이 좀 나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악플 달릴 때마다 웃고 있습니다. 예, 잘하면 이거 뜬다. 악플 달리고 싸워야지 사람들이 그 체류 시간이 네,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정확하십니다. 거거든요. 예. 네, 여기 보시면 또 28만. 진짜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여러 개 중에 한 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지? 이게 44만 조회가 났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한 개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44만 나왔죠? 네. 인스타그램에 15,000 나왔어요. 조회수가. 15,000도 적게 나온 편은 아닌데요. 네, 잘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40만은 어디서 올렸는지 알아요? 어디서요? 페이스북요. 페이스북 릴스? 네, 페이스북 릴스가 40만 조회수가 났어요. 저 지금 엄청 소름 돋은 게 뭔지 알아요? 원래 사실 코치님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한 게 게리 비가 틱톡 유튜브 쇼츠 다음에 해야 될 걸로 꼽은 2023년에 꼭 해야 될 것으로 뽑은 것이 페이스북 릴스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페이스북이 너무 고인물이 되면서 한마디로 옛날에 페이스북을 뒤덮었던 광고충들이 많이 떠났대요. 맞아요. 저절로 정화작용이 돼서 이제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
정말로 거기서 진짜죠. 이제 예 진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세대들은 페이스북이 너무 이제 고인물이라서 아마 페이스북을 아예 해 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릴스에 올리기는 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아직 터진 게 없어서 자신 있게 말을 못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정말 잘 된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보시면 인스타그램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것도 보시면 그렇고 이것도 많이죠. 이게 어딘가에서 만회 조회가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유튜브로는 만 조회 나오면 진짜 완전 막 쾌재를 부릅니다. 근데 이 보세요. 페이스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6개 정도가 나왔죠. 10개 중에 12개인가요? 아무튼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이게 43만이 나왔고 이게 24만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것도 엄청 잘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말대로 대박 터진 게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만 넘어간 게, 2만 넘어간 게 있죠. 여기도 2만 8천. 아무튼, 그래도 제가 위쪽에 보여드린 거, 밑쪽에 보여드린 거 합해서 만 넘어가는 게 지금 10개가 넘잖아요. 심지어 20만 넘어가는 건 2개고. 그러니까, 와, 저 이게 솔직히 이거 얻어 걸린 겁니다. 알고 어 하는 거 아니고. 페이스북 릴스는 약간 그냥 얻어 걸리는 식으로 같이 업로드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페이스북 맞아요. 릴스 추가해서 같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딱 좋은 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물론, 그 질범님 저걸로 하셨겠죠. 매트리쿨 사이트로요. 네, 사이트로 올리셔서 페이스북 따로 올리시는 거 맞죠?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스타그램에서 체크해서 올리시는 것보다 네. 그냥 따로 올리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게 더 잘 나오나요? 네네, 그게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릴스 올릴 때 같이 올린다 하고 이게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걸 올리는 것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따로 올리는 게 확실히 더 잘 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콘텐츠가 좋아서 터졌는지, 그것 때문에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각각 올립니다. 저는 통합 프로그램 이용해서 어, 5개, 6개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하긴 하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을 따로 로그인 하셔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따로 연동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밑에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리시겠습니까? 그 체크하는 거, 이거 하지 아. 말라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 연동해서 페이스북 각각 따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아니고 인스타그램 올라간 걸 페이스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둘이 같은 회사긴 하지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살리려면은 오리지널 콘텐츠인 거를 그렇죠. 더 쳐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와, 저 페이스북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얘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전 사실 게리 비가 한 말 몰랐어요. 고인물들이 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인물은 진짜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뭘 팔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커뮤니티 안에.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페이스북 생각보다, 야, 이거, 물론 쉽진 않지만, 우연이라도 한 개씩 터지면, 와, 이거, 제가 성과 받는 걸로 하면, 틱톡 1등, 원래는 인스타가 2등이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2등으로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 다음 유튜브. 이런 순서로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저는 좋은 거는 트위터는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는 조회수가 안 나와도 무조건 운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유튜브는 뭐 롱폼, 미드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게리비가 한 얘기인데 왜 유튜브 쇼츠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냐면은 제일 비중을 둬야 되냐면은 유튜브 쇼츠는 조회수는 좀 덜 나올 수 있어도 유일하게 검색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이고 구글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검색 엔진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에서는 그 영상의 제목을 잘 지었을 때 그거에 맞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틱톡은 알고리즘을 타게 돼 있잖아요.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나 전부 다 알고리즘 형식이지만 그래서 유튜브 쇼츠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유튜브 쇼츠에서 조회수가 딴 플랫폼보다 덜 나오더라도 그걸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미드폼, 롱폼 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 사람한테 되게 오피셜한 이미지를 부여를 해 주거든요. 그 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만 활동을 하거나 틱톡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랑
유튜버인 거랑은 좀 약간 달라요. 이상하게 유튜브는 쪼끔 더 SNS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쪼끔 더 공인의 성격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기존 어떤 방송국 권위에 쪼끔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아무래도 숏폼이라는 게 단점이 하나가 깊이가 없다라는 건데 유튜브는 깊이도 더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틱톡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유튜브는 다른 말로 공신력을 지금까지 쌓았기 때문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믿음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공신력을 가지려면은 유튜브에 구독자에 연연하지 말고 구독자가 50 명이 됐든 100 명이 됐든 500 명이 됐든 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미드폼, 롱폼 영상이 뭐 조회수는 뭐 30 뷰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 시작하면은 아니면은 그다음에도 한 200-300 뷰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온라인 코치를 직업으로 하든 아니면은 어떤 전문직 사자 직업을 가진 전문직이든 간에 그거를 가지면 그 300 뷰 안에서 나의 정보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아주 핵심 고객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그걸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공신력 있게 한마디로 얼굴을 내놓고 중요한 정보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아마 네.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까 얼굴 까고 공신력 이야기하셨는데 네. 요즘 그 인공지능 목소리로 하는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들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거 최근에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 두 분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한 한 분 분은 봤습니다. 예. 한 분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예찬론자라고나 할까요? 예. 그러고 한 분은 인공지능의 무용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는 좀 이렇게 "인간의 창작력이 더 좋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할 줄 아는 게 사실 별로 없다." 이렇게 약간 반대로 생각하신 두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또 저의 생각과 게리비의 생각 빌 게이츠 같은 아주 큰 구루들의 생각을 물론 저도 그걸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로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 보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 가장 정점에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The final engagement is huma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AI라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 코치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질문지를 굉장히 빨리 뽑아줄 수 있는 내가 코치님한테 어떤 거를 물어볼지 생각을 할 때 뭐 10 분이 걸릴 수도 있고 1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사실 질문 하나로 1분 만에 뽑아줬잖아요. 그거 쓱 훑어보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내가 궁금한 거 더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의 일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게리비 같은 경우는 AI의 이용을 본인은 어떤 거에 하냐면 게리비는 참고로 뭐 코인 같은 것도 좋아하고 NFT도 좋아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얼리 어답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네. 사람은 챗GPT라든가 AI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AI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잘 사용하는 방법은 링크드인이나 블로그에 쓸 글을 자기가 이 라이팅이 잘 안 된대요 본인은. 그래서 라이팅이 약간 약한 편인데 블로그 글을 작성해서 한 5 개는 지우고 5 개는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1 시간이 걸릴 거를 20분 만에 완성을 할 수 있다. 링크드인에 올릴 글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사람만큼의 매력도를 가지고 사람이랑 똑같이 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일 주일에 50 시간을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50 시간을 AI랑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AI가 정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마디로 틱톡판에 있어 봐야 틱톡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듯이 AI도 무슨 강의 듣고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누가 뉴스에서 말하는 거 듣고 이게 아니라 일 주일에 내 업무 시간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가 체득이 되고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그 AI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AI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저는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원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가요? 사람들이 제가 AI 콘텐츠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얼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얼까면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나한테 위해가 오거나 아니면 욕할 것 같고 쪽팔리거나 댓글, 예. 즉 댓글에 나한테 대한 인신공격을 하고 쪽팔리거나 뭐 등등 아니면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 유튜브 했는데 뭐 잘 못했다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싫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평판이 좋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AI를 하고 있어요. AI를 만드는 거 너무 쉬워요. 챗GPT한테 스크립트 뽑아 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긁어서 부르나 넣으면 아니면 되잖아. 예 그냥 넣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건데 AI 스탠다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하고 AI 똑같네요. 와. AI 스탠다드 퀄리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예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롬프트를 아주 기깔나게 뽑아서 정말 스크립트를 남들보다 더 잘 뽑아. 그다음에 어떤 화면 전원 효과라든가 동영상 편집 효과를 기깔나게 뽑고 그다음 주제 같은 거를 막 그 떡상할 만한 거 정치 레카 아니면은 자극적인 거 연예인 레카 막 이런 걸 뽑아 가지고 만들었어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언제까지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아까 방금 했던 말 중에 저거 체크 한 번만 합시다. 아까 뭐라 그랬지? AI 뭐라 그랬어요? AI 레벨, 스탠다드요. 아, 그래요. 아, 이 말 좋다. 제 생각을 정확한 단어가 딱 나오니까 좋네요. 이거는 제 오리지널 단어인데 AI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요. 이거 컷 편집하는 데만도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AI로 깨끗한 성우 목소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미 AI 대본에서 목소리 입히고 화면 전환까지 적절한 동영상 삽입까지 해 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봤을 때 단점은 없는데 장점이 없어요.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들어도 남이 만들어도 비슷하고 이게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AI 부업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AI로 뭐 네. 블로그 월 100만 원 만들기, 블로그 그거부터 100개 시작해서 쓰기 많죠. 예. 음. 똑같은 블로그 100개 쓰기 그다음에 똑같은 영상 숏폼 만들기 50 개씩 만들어서 올리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보니깐 내가 만들었는데도 좀 이거는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해 주신 분은 사실 못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관적이거나 너무 비관적이거나 이런 식이에요. 진짜로 해 보고 맞아요. 느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역시 해보니까 그렇죠. 저도 예. 해보니까, 뭐, 제가 오픈방도 갖고 있고 뭐 하는데, 계속, 그 유튜브도 계속 올라오는 게 AI로 뭐, 글을 해가지고 블로그 해가지고 월 100만 원 벌기, 월 300만 원 벌기, 그리고 유튜브나 쇼츠로 해가지고 뭐, 월 얼마 벌기, 이런 콘텐츠들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괜찮지만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아, 근데 그 말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했는데 AI 스탠다드라는 그 표현에서 확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AI 스탠다드 퀄리티는 이제 깔리고 깔린 퀄리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는 아무도 이제 눈길을 아주 특출나지 않은 거기도 분명 상위 1%가 생기긴 하겠지만 아주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사람들이 눈길을 많이 딱 보고 '저 AI가 만들었네.' 그리고 끝이 될 거라니깐요. 벌써 그런 상황이 많이 오고 딱 봐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이거 AI 목소리잖아. 이거 그냥 스크립트 짜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보면요.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을 계속 편집하면서 여러 번 돌려보다가 사람을 보면요. 단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 맞아요. 말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말하는 습관 같은 것들도 있고 발음도 안 좋고 그리고 의견 같은 게 부정확하기도 하고 의견이 편향되기도 하고 온갖 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불완전성이 인간한테는 흥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창현 코치님은 저랑 대화를 하면서 흥미를 느껴나가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창현 코치님의 인간으로서의 생각이 궁금해서. 근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럼 앞으로 AI 목소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AI 목소리의 미래 중에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게리 디 피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나중에는 내 얼굴과 목소리를 입력해서 게리 비의 분신들이 AI로 생길 수 있다. 아, 근데 네, 맞아요. 그 분신의 이 질범의 얼굴과 목소리는 저 목소리 좀 특이하고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누구 거냐예요. 이건 AI 거가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창현 코치님이랑 한 군데에서 한 시공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와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유명 있는 목소리를 지금 AI로 대부분 가능하니까. 영어에서는 이미 영어권에서는 내 목소리를 1 분이나 10분 정도 녹화해 가지고 만드는 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안 써봤지만 그 갤럭시에도 있대요. 아 AI 목소리 만드는 거요? 네,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술적인 거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모두 핸드폰 안에 방송국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모두 이제 핸드폰 안에 내 AI의 모습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럼 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결국은 자기 목소리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내 얼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에 악플이 달리든 다른 사람들이랑 충돌을 하든 뭐 하든 세상에 말하고 싶은 내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 놓고 벌써 알린 상태에서 제 직원이 제가 예를 들어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GPT를 쓴다든지 해서 제가 컨펌만 해주고 오케이 올려 하면 제가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나오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치님이 개개인마다 다른 말을 해 주고 다른 농담을 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강연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강연이 됐든 1대1 코칭이 됐든 그게 이창현 코치님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아바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맞아, 분신 맞아. AI 분신이 거기서 이창현 코치님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맞아.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쪼끔 생각만 해 보고 근데 아니요, 벌써 현재 예. 오고 있다니까요. 유명인들이나 다 쓰고 있다니까요. 유명인들은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는 거 모창도 너무 잘하고 그 10cm 목창하는 거 봤어요? 예예예. 예. 그냥 저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못했어요. 그 예전에 뭐 인공지능 방송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사람 대 인간 대 AI였나? 그런 어떤 것도 식으로요? 있어요. 아 그 공중파 방송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옥주현 나오고 그 AI 옥주현 해가지고 노래 시켰는데, 물론 저는 알아봤지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AI가 하면 정박에 정확하게 하는데 인간이 하면 이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창현 코치님은 이 AI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어필하면서 변화를 주기에는 인공지능은 스탠다드하다. 퀄리티가 높여서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인공지능을 지금 당장 써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전 자막 다는 거 정도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 GPT 정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답이 필요할 때는 써요. 근데 스탠다드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내야 될 때는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방금 그 말에서 너무 와닿고, 미래는 분명히 AI로 갑니다. 분명히 AI로 가는 건 그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표현을 빌리자면. 근데 AI한테 사람들이 관심을 느끼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인터뷰하는 AI 전문가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뭐 제 인스타에서 보셨겠지만 AI로 여성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거 좋아하는 봤어요. 남성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만들 뭐 그런 니즈를 못 느꼈고, 근데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AI라는 걸 알고도 본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충격이에요. 그 AI로 만들어진 거를 아닌 줄 알고 볼 수는 있지만 AI로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본다? 그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저의 아, 약간. 어느 예.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이 사람이 진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AI예요. 그러면,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방이에요. 요즘 공산품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제품이라 그러죠. 찍어서 나와요. 그냥 찍어서 툭툭툭 나오는 이렇게 쫙 물밀듯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방은 10,000원 주면 다 산다라고 그냥 가정하에 그렇게 사는 게 있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이게 가방 하나가 뭐 1억, 2억 하잖아요. 두 개의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가 더 매력이 있나는 거죠. 사람 아닐까요? 저는 AV 배우, 어떤 이런 성인 성산업에 있어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렴한 게 필요한 사람들은 가방을 사겠지. 가방, 저렴한, 그러니까 제품, 공산품을 사겠지만, 진짜 사고 싶은 거는 방금 저기 장인이 만든 제품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공산품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그냥 쓰겠죠.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저는 이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인공지능하고 싸우기 위해서 얼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확실히 인공지능 아니야. 난 인간이야. 라는 어필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얼굴을 깐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오류가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이 오히려 반대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정말, 정말 동감해요. 이 얼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솔직하게 내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지금 한 말이 5년 후에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얼까를 하고 이거를 말을 한다는 거는 내 성장 과정을 사람들이 같이 본다는 거예요. 같이 아, 성장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실버님이 지금의. 하신 그 스토리, 네. 성장에 대한 스토리. 그 스토리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차영 코치님이 왜 이런 길을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스토리를 걔네는 남의 거를 갖고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로 겪은 게 아니야. 한 사람이 겪은 것도 아니고요. 네, 맞아요. 스토리를 써 그러니까 달라고는 할 수 있죠. "성공한 기업가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 스토리를 써 줘."라고 하면은 어디선가 여러 자서전에서 짜집기를 해 가지고 갖고 오겠지만, 실제 한 사람이 인생에서 그런 뭐 죽고 싶은 기분과 이런 높낮이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매력 부분에서 아까 비유적으로 말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네. 명품관에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시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핸드폰이 있는데. 솔직하게 필요가 하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계 하나가 1억짜리가 있고요. 뭐 몇백억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줄 서 있다니까요. 저는 심지어 시계를 찾질 않아요. 뭐 무슨 워치인가 그 뭐 있잖아요. 저는 네네. 손목에 뭐 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100억을 줘도 저는 안 찰 거예요, 그거. 안 찰 건데 그래도 그 시계를 줄 서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시계가 필요가 없는 시대도. 그러니까 아마 인공지능 시대도 그 수많은 콘텐츠들 안에서 진짜 메리트 있는 거는 인간일 거예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늘 갑자기 멋진 비유가 하나 나왔네요. 아까 사실 이 생각은 오늘 처음이었어요. 제 가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수제품 그 네. 비유 있었잖아요. 이건 오늘 비유 처음인데 요거 나중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나중에 강의하실 때 쓰시면은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까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게리비의 말이에요. 저도 게리비의 말을 듣고 참 공감되는 면이 많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어
불안하다는 게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면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맞아요. 찍히는 화면의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고, 편집된 완성본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얼까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게리비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성 기업가들한테 "게리비 당신은 남자니깐 그냥 모자 하나 쓰고 티셔츠 하나 입고 찍지만 여자 기업가인 나 같은 사람들은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신경 쓰는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처럼 이렇게 숨 쉬듯이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워. 나는 한번 촬영을 하려면은 화장이랑 뭐랑 막 1시간씩 세팅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게리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사람들은 당신이 화장을 해서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머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콘텐츠만 좋으면. 그거에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당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한 생각이랑 똑같다. 와, 그쵸? 개비 찾아봐. 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 콘텐츠에서는 그래도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이 저의 주 콘텐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비비만 바르고 화장을 안 해요. 왜냐면 지금의 콘텐츠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미용 뷰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서야, 네. 내가 몸매나 근육으로 승부하는 사람, 뭐 몸매로 승부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당신의 콘텐츠 생산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배경. 이건 일관성 때문에요. 두 번째는 넥타이 혹은 저기 뭐냐, 셔츠. 셔츠를 입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켓을 입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내가 이 말을 할 때 조금은 준비를 했다. 내가 그냥 찍지는 않는다. 내가 라운드 티에 그냥 집에 있다가 나와서 안녕,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저 사람은 저걸 찍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준비했다. 즉, 넥타이라도 매야 되면 신경을 썼다라는 포인트 하나만 보여주는 거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저 필터 안 쓰잖아요. 네네. 필터 안 쓰잖아요. 필터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쁜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봐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제 필터를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카메라나 제 쇼츠 만드는 카메라나 똑같은 카메라예요. 예, 전 필터를 쓰지 않아요. 왜? 어차피 필터 써봐야 그 사람들이 필터 쓴다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필터를 안 쓴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옷을 이렇게 입은 거는 어떤 코치님이랑 이 시간을 내준 귀중함에 대해서 사회적 약속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거고, 그리고 뭐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거는 마련을 하긴 했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방을 세팅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콘텐츠를 만들 때 그냥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나면은 갑자기 예, 카메라 켜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세팅에 너무 많이 오래 걸리면은 그게 마음의 장벽이 돼서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 조명 딱 켜고 핸드폰 딱 켜고 아니면 캠 딱 켜고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줌으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든가.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죠.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요. 탑급 유튜버들의 영상은 영상미도 좋고 편집도 좋고 그 사람도 너무 멀끔하게 예쁘게 생기고 말도 맞아, 잘하고 맞아. 이렇게 하니까 내 눈만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야. 나 그런 거를 어쩌다 한 번은 만들 수 있어도 내 시간 막 50시간 60시간씩 투자해서 한 번은 만들 수 있어도 그거를 계속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지속성이 정말 중요하죠. 뭐든. 이제 꿈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거든 다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결혼해 보셔서 알지만 결혼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한 게 뭐냐면 결혼에서는 그 사람의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결혼이 뭐냐면 초반에는 엄청 좋았다가 중후반에 가서 딱 떨어져서 바닥을 쳐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피크 친 사랑보다 은은하게 오래가는 사랑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뭐 쉽지는 않지만 저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쉽지는 않지만 참 그 지속성이라는 거는 정말
여기서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뭐 저는 좀 로맨틱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제가 감성적인 편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가 이창현 코치님이랑 전화 통화로 줌 통화로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의 가치 교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을 숏폼으로 만들든 롱폼으로 만들든 그 사람들한테 뭐 재미, 흥미, 뭐 공감, 정보 어떤 가치라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서로 가치 교환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가치를 교환해 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과 그리고 또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가치인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와이프인 거 그리고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는 긍정적인 여성으로서 서포트를 해 주는 거. 남성을 뭐 감정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 주는 게 좋잖아요. 남자는 항상 그 자기 무리에서는 그래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존재니까 우리 집에서 우두머리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해 주는 거. 저희 남편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실 우두머리예요.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순환을 조금 시켜드려요. 가치 교환이 아니고, 네. 상호에 대한 존중, 상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걸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네, 아 다른 저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거. 저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 유튜브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불편해하는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막 술 먹방 한다고 했잖아요. 술 먹방 하는데 아사히 맥주를 제가 일본 불매운동 잘 몰랐어요.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네, 안 봐 가지고. 그래서 아사히 맥주를 마시는데 마시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채팅창에 막 악플이 달리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난 그냥 이거 무슨 아사히 맥주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장사를 한다 쳐도 이거 마시고 안 마시고는 내 자유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칠까? 근데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안 마실게요. 이거 안 마시고 그냥 다른 걸로 마실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산으로 마실게요. 저 국산 네. 맥주보다는 그게 더 맛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번에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혼이 가치 교환이라는 것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가치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치 교환 때문에 우리의 진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 물론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것도 그런 가치와 책임감이 동반되는 관계라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 근데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실제로 보면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권력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서로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우리 아빠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빠 굉장히 안 좋아해요. 사실 저도 우리 아빠 안 좋아합니다. 네. 코치님한테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좀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 뭐야? 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포장을 안 하고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애도 둘이나 낳은 사람이 가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 근데 그 그런 말은 사람이 있을 텐데. 맞아요. 예. 그 말은 맞아요. 가치 교환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치라고 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라는 느낌이,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이해관계라는 말도 맞는데, 좀 더 좋은 포장지가 없을까라는 이야기였지. 예. 네, 그 말은 맞아요. 누구나 맞아요. 상호작용이에요. 질봉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상호작용이에요. 쇼폼 만들던 뭐 하던 이런 것도 있고, 저도 질봉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질봉님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또 홍보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 다 녹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근데,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활동을 안 했으면 못 만났죠, 당연히. 너무나 그러니까 감사한 이런, 일이죠. 음,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은 다 상호작용이에요. 심지어 그 우주 만물도 다 상호작용이잖아요. 태양하고 나 저 우주를 되게 좋아해서 다 상호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네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댓글 달렸어요. 얼마 전에 손정의라고 있어요. 네네네. 손정의 회장 아십니까? 네. 그분 콘텐츠를 올렸는데 그날 저도 뉴스를 안 봐서 정상회담에서 뭐 문제가 있었나 나도 구체적인 거 몰라요. 네. 누가 댓글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걸 올릴 때 꼭 오늘 올려야 됩니까? 왜 오늘 올리면 안 돼? 하고 그냥 뭐 밑에 보니까 이제 뭐 일본하고 오늘 정상회담이었고 뭐 이제 일본하고 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걸 왜 꼭 오늘 올려? 저 솔직히 말해 손정희 위장은 제1교포 3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거냐, 일본인으로 볼 거냐는 그거는 자기의 문제고 제 메시지는 그 사람이 일본인이라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성공자로서 가지고 온 거지. 아무튼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린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정치도 거예요. 예 저희 아빠가 정치인이셨거든요. 그래 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는 이제 민주당 쪽이에요. 뭐 저랑 네,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쪽 극단적인 말을 해야 돼요. 중도는 표를 못 받고 이게 완전히 좌파든가 완전히 우파든가 이래야지 그 세력을 이끌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좋아해 줄 만한 말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 인플루언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네요 벌써. 네네, 2시간 지났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저 오늘 정말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꼭 대화를 해 보고 싶어요. 질문, 준비해 주신 질문은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 근데 아니,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기는 했어요. 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더 좋았다라는 거죠. 저 사실 질문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 질문 보고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아니, 그 들으면 바로 하려고. 그러면 준비했던 이야기보다 안 했던 이야기가 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맞아요. 준비했던 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생각의 교환. 이 네, 모든 맞아요. 모든 이 세상은 생각의 교환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무슨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듣는 맞아요. 분들도 우리 둘이 생각을 교환을 하면서 '아 저 사람들 저런 생각하는구나. 아 저렇게 해 봤더니 저렇게 됐대. 아 근데 이런 거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네.' 이렇게 하면서 많이 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AI 스탠다드랑 그 석유를 가진 자가 그 20세기였다면 21세기는 관심을 가진 자, 그 말하고 이 두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강의에 써 주신다면은 저도 영광입니다. 뭐 제 아, 오리지널은 뭐 AI 스탠다드는 제가 생각한 거긴 하지만 제가 그 석유 말고 관심을 얻는 자가 21 세기에 이제 석유 재벌처럼 관심 재벌이 된다. 네네. 이거 정말 저도 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코치님이랑 저는 석유는 없지만 관심을 얻는 데는 좀 관심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관심을 그러니까 갈구하잖아요. 제가 했던 말, 아까 전에 그 다른 표현이죠. 아까 김재동이 했던 말이랑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지만, 김재동이라는 사람, 물론 지금이야 뭐, 사실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기는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그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더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해주신 말을 해석하면. 아무튼 오늘 저도 많이 배웠고, 재밌었습니다, 일단. 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곳에 가서 돗자리 펼쳐 놓고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음번에 나오면 같이 피드백 한번 해 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하고 그 제가 가진 생각들이랑 교집합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으신 분 잘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도 페이스북 이야기할 때 사실 페이스북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그걸 벌써 알고 있었다니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과 그리고 제가 또 배운 것까지 엄청나게 많이 느껴서 저 또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즐곰님 그리고 저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더 얻어서 성장하는 메가 인플루언서가 되셨으면 그리고 저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꼭 뵙는 걸로 약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